안녕하세요. 오늘은 119 복지인권연구소 이대영 소장님의 분석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그러니까 AI가 우리 사회 복지 현장을 어떻게 바꿔놓고 있는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요. 일단 AI라는 새로운 변수를 생각하기 전에 지금 우리의 현실부터 제대로 봐야 해요. 그래야 AI가 가져올 변화가 얼마나 큰 건지, 또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네, 파트 1. 인권의 최전선입니다. AI라는 거대한 파도가 오기 전부터 사회복지 현장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현실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이 숫자, 40.4%. 이게 뭘까요? 바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으로 1위예요. 우리 사회에 도움이 절실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아주 차갑게 보여주는 숫자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어르신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자료를 보면요. 경계선 지능 청년들, 또 디지털 세상에서 소외된 장애인들, 그리고 사회적 편견 때문에 더 힘든 정신질환을 앓는 분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미 복지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보이지 않는 벽에 갇혀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무대에 아주 강력한 새로운 주인공을 한번 등장시켜보죠.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이 AI는 정말 엄청난 희망인 동시에 또 상당한 위험을 품고 나타났습니다. 말 그대로 양날의 검인 셈이죠. 우선 그 밝은 면, 가능성부터 볼게요. 네이버의 클로바 케어콜 같은 서비스가 대표적인데요. AI가 혼자 계신 어르신들께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묻는 거예요. 이게 그냥 기계적인 확인이 아니라 정서적인 교감까지 나눕니다. 실제로 한 사례에서는 AI가 통화 중에 건강 이상 신호를 발견해서 119에 신고했고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도 했어요. 정말 기술이 만들어낸 기적이죠. 그리고 보세요. 단 1년 사이에요. AI를 활용한 복지 시스템이 찾아낸 사람이 무려 26만 명입니다. 기존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발견할 수 없었던 그야말로 복지 사각지대에 숨어있던 분들이었죠. 하지만 이 놀라운 기술이요. 보시는 것처럼 양날의 검입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따르는 법이잖아요. 이제부터는 그 서늘한 그림자, 이면의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알고리즘 편향.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AI가 차별을 배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범죄 예측 AI가 흑인에게 더 높은 위험 점수를 매겼고요. 아마존의 채용 AI는 여성 지원자들을 대놓고 차별했습니다. 왜냐? AI가 과거의 편견 가득한 데이터를 그대로 학습했기 때문이에요. AI가 차별을 더 키울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 숫자 한번 보시겠어요? 53%. 정말 충격적인 수치인데요. 이게 뭐냐면 전 세계 딥페이크 피해자 중에서 한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절반이 넘어요. 이게 무슨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딥페이크 영상의 99%가 여성을 노리고 있고요. 사진 딱 한 장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이걸 보는 사람들의 74%가 어차피 진짜 사람 아니잖아 라면서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명백한 디지털 성착취 범죄입니다. 네, 파트 3, 기계 속의 인간입니다. 한쪽에선 AI가 사람을 살리고 다른 한쪽에선 AI 기술이 사람의 인권을 파괴하고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사회복지의 미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AI가 서류 작업도 하고 데이터 분석도 다 해주면 그럼 사회복지사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일자리가 없어지는 걸까요? 이대영 소장님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지고 더 본질적인 방향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죠. 이대용 소장님은 AI 시대의 사회복지사가 마치 세 개의 새로운 갑옷을 입어야 한다고 표현합니다. 첫째는 데이터 해석가, 둘째는 인권 옹호자,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윤리적 판단자의 역할입니다. 첫 번째 역할, 데이터 해석가. 이건 뭐냐면요. AI가 이 가구는 위험합니다 라고 분석 결과를 딱 내놨을 때,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이 데이터가 진짜 말하는 게 뭘까? 혹시 AI가 놓치고 있는 건 없을까?
이 결정이 정말 이 사람에게 최선일까? 이렇게 비판적으로 질문하고 회속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권 옹호자. 이건 정말 중요해요. 차가운 알고리즘과 한 개인 사이에 서서 그 사람의 인권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가 되는 겁니다. 기술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도록 알고리즘의 차별에 맞서 싸우고 사생활을 보호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윤리적 판단자.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역할일 텐데요. 기계는 절대로 할 수 없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 기술이 과연 이 사람을 데이터 쪼가리가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 대하고 있는가? 이 사람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가? 이런 윤리적인 질문에 답을 내리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건 결국 사람, 바로 사회복지사의 몫이라는 거죠. 이 문장이 모든 거 말해주는 것 같아요. AI는 사회복지사의 날개가 될 수는 있어도 심장이 될 수는 없다. 기술은 더 높이, 더 멀리 날게 해주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공감하고 소통하는 그 따뜻한 심장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회복지사의 심장은 지키면서 AI라는 강력한 날개를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쓸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바로 우리를 사람이 중심이 되는 미래, 파트 4로 안내합니다. 우리가 믿고 쓸 수 있는 AI 시스템을 만들려면요, 처음부터 이 원칙들을 설계도에 새겨 넣어야 합니다. 투명성, 책임성, 공정성, 사생활 보호. AI 코드 한 줄 한 줄에 이런 인권의 가치를 담아야 한다는 거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술의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는 것. 기술이 사회복지사를 이끄는 게 아니라 따뜻한 심장을 가진 사회복지사가 기술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대영 소장님의 이 마지막 한마디가 깊은 울림을 주네요. AI 시대에도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세상이 바뀌어도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단 하나의 가치. 그건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AI 시대 사회복지가 나아가야 할 유일한 방향이 아닐까요?